도시 그리고 뭐 건축에 관한 이런 포럼에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과연 어떤 자격으로 이런 지금 도시와 혹은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그 도시와 건축에 대한 아마추어라는 그 시각에서 이런 자리를 참여한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전문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추어의 또 다른 정말 또 심오한 의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도시와 건축을 전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건축과 도시를 누구와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개인적으로는 고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프랑스에 공부했기 때문에 최근 뭐 한 5년 동안 거의 다 고딕 성당은 이번 1월 달에 또 학생들 데리고 답사를 갔다 왔는데 거의 완성한 것 같습니다.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심취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진짜 이런 지금 앞에 있는 그 테크놀로지 아주 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그 과학기술의 아주 웅장한, 아주 화려한, 그리고 아주 유토피아적인 어떤 우리의 장면을 보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문학자 혹은 인문학의 담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뜬구름 잡다랄까요, 약간 이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담론에 대척점이 있다고 할까요? 근데 뭐 대척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적점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 정도의 지금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되니까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그 발표자 분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문명사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인류 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뒤에 볼 그 엔트로포센, 이른바 인류세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제 오늘 도시 포럼이니까 도시화입니다. 근데 도시화인데 이게 지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200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도시에 살았고, 이제 이런 도시화의 수레바퀴는 지금 사실 우리 인류는 그 수레바퀴 지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를 뭐 속도 조절을 한다거나 그걸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좀 딜레마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도시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뭐 전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도시화 중에서 이른바 인구 1,000만 명 이상 넘는 메가폴리스. 이 메가폴리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그러면 아시아 쪽에 거의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미도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아시아가 지금 도시화해서, 물론 여기 중국과 인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였는데요. 여기 지금 랭킹을 보게 되면 도쿄를 기반해가지고 세계 지금 메가시티 10대 도시 상당 도시들이 다 아시아에 몰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는 특히 도시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압축 성장이라고 말씀합니다만,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속도가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속도입니다. 말이 압축 성장이지,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메이지 이슈라든지 근대화를 미리 서둘러서 했는데, 중국, 우리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저도 중국을 뭐 많이 가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어두운 단면들이 이제 중국의 도처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미지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지금 베이징이나 샹하이 같은 데서는 사실 숨 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제 조교가 깜빡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그 문명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저는 뭐 점잖게 그냥 도시의 외피를 그냥 뭐 걷어냈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그 파괴를 계속할 수 있을지 남이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인간이란 조그마한 이제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부 담론을 보게 되면 사실 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는 최소한 모순호법이거나 시대착오적입니다. 저도 이걸 옹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상당수 지금 생태학이라든지 이런 지금 나오는 담론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의 무명 양식은 그냥 컬랩스입니다. 붕괴입니다. 붕괴되는 건 고정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제목 같은 것이 뭐 컬랩스 컨셔스너스 해가지고 붕괴되는데 갑자기 붕괴되지 말고 인류 문명이 붕괴된 사실이나 좀 알고 깨닫고 천천히 좀 붕괴를 맞이해라 이런 식의 담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범은 뭐냐면 결국 19세기, 18세기 말에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다시피 이제 화석연료를 때우는 거고요. 이 석유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한계가 거의 이제 노정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차가 아니라 5차, 6차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사회 양식, 즉 산업혁명이라는 그 양식의 틀을 고수하는 한 지금 인류의 삶은 상당히 지금 어둡습니다. 인문학이나 생태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도 물론 이제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런 증강도시, 특히 이제 기화학을 한 입장에서 이런 증강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송도 같은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유럽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송도에서 잠깐 발표했는데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5번을 넘게 가서 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길래 막 도망갔거든요. 함부로 발표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인데 이미 재작년인가요? 3년 전에 뭐 전 세계 노벨상 뭐 수상한 대부분의 지금 학자가 동참했는데 이른바 이제 엔트로포센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이 엔트로포센은 뭐냐면 인류세라고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제 지질학적 변화의 동력이 된 거거든요. 자연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자연이라는 시계의 탭을 다른 모든 생물체들은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이 이 시계 탭을 뭐 자기 멋대로 지금 고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뿐인 지구죠. 너무나 뻔한 슬로건인데 그 지구를 이렇게 지금 망가뜨려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에 엄청나게 중요한 두 개의 담론이 만들어졌죠. 하나가 라우다테 세 해서 그 교황청에서 발표한 무려 3,000명의 그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친히 칙서를 내렸죠. 이런 식의 삶의 양식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지금과 같은 삶의 양식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다시피 여러분들 COP21 재작년 11월 달에 그 세계 기후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다다시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데 굉장히 낮은 급의 그 관료를 보내가지고 국제망신을 당했고요. 그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2100년까지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온난화의 속도를 2도 이내로 상승을 2도 이내로 제어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것이 4도나 5도가 되면 그냥 바로 아까 말한 컬랩스입니다. 문명은 컬랩스고요. 완전히 붕괴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어떤 식으로도 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극적으로 저희가 그때 타협을 받죠. 198개국 정상이 모여가지고. 이제 물론 지금 트럼프 정권 이후로 얼마나 미국이 협조적으로 나올까는 이제 의문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 관한 모든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성인데 이게 단순히 생태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문명의 지금 생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논의보다도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정말 하나뿐인 지구가 남아나겠느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붕괴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모든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좀 얘기를 돌려서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그렇다면은 거주한다는 거, 인간이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하겠는데 제가 사용하는 언어나 그런 레지스터나 아마 앞에 발표분들하고 상당히 좀 이질적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 상당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현 가능성도 낮고요. 그렇지만 또 돌이켜보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뭐 느끼고 있습니다. 실천을 잘 못합니다만. 거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요. 모든 다른 지금 동물들도 자기의 처소를 갖고 있죠. 이렇게 지금 뭐 촌에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초고층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거주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의 어원을 제가 뭐 언어를 했기 때문에 좀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프랑스 아비떼라고 하는 동사를 보게 되면은 라틴어 하베레하고 아비떼레하고 여기서 비롯되는데 이게 뭐냐면 모두 다 지금 어쩌면 소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이거나 뭐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전유한다는 것이죠. 작은 뭐 5평짜리
공간에 살더라도 정말 나만의 공간으로 삼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자 그 거주를 보더라도 이건 뭐 뒤에 교수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만 사람 인변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다음에도 뭐 머물다는 뜻이 있죠. 근데 이 어원을 보면은 이게 나무와 관련돼 있고, 상당히 생태학적인 흙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생태학적인 어떻게 보면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착이라는 의미, 그리고 나무, 집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그걸 그 독일 수학자 하이데거의 그 거주 철학하고 상당히 많이 좀 닮아 있습니다. 이 어원만 보더라도.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다시 보기 시작한 건 이반 일치 선생님의 글인데, 이반 일치 선생님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쓴 도시인간학에서 반영을 못했는데 굉장히 레디컬하죠. 급진적이고. 우리나라 뭐 지식인 가운데서 이반 일치 영향을 받은 분이 많이 있는데, 이분의 지금 진단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사는 이 뭐 아까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총체적으로 삶의 기술을 삶의 아트를 갖다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사랑하고 꿈꾸고 심지어는 고통까지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이반일치 아시면 알겠지만 현대 병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최근에 아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어떻게 죽느냐, 웰다잉이라고 하는 문제도 도시와 공간에서 꼭 한번 사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암 치료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저렇게는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생명 연장하면서 정말 웰다잉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삶의 양식, 자기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복제가 불가능한 거고요. 모두 각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거주자의 자기의 개인적인 추억을 켜켜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고 복제될 수 없는 겁니다. 독특한 어떻게 보면 공간 조율 방식이죠. 근데 이제 두 개의 거주 기술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이게 이걸 두 개의 대립되는 구조로 보고 있어요. 이제 밑에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내부로부터 생산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거주 공간을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주입하고 강요하고 틀에 이제 얽매여가지고 이제 권위적 틀을 해가지고 뭐 제도가 됐건 뭐 법이 됐건 아니면 테크놀로지가 됐건 이 고유한 삶의 기술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이 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중요한 전 대목에 상관하는데 사실은 이 문턱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내부와 외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건 뭐 그 현상학자 노베르크슐 같은 경우도 현대 근대 건축이 오면서부터 일단 성곽 같은 거 다 무너뜨렸고요. 도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파리도 서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파리에 들어왔다, 내가 뉴욕에 들어왔다, 서울에 들어왔다는 징표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인천까지 쫙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항상 이 문턱이라는 것은 이게 뭐 신화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의 어떻게 보면 뭐 미묘한 어떤 그 변증법이죠. 그래서 이쪽에 나의 공간이 있고 저쪽엔 다른 공간인데 그 다른 공간이 공유주의라는 그 개념이죠. 바로 이제 이 경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집과 동네 겸 뭐 자기가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지식 깊이 이런 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자가 진정한 거주를 하려면은 그 감각 기관으로 그다음에 자신의 이제 지각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지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 건축 뭐 대규모 아파트 지금 현실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단순 주택 소비자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주의 주체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웰빙이나 편리함 이런 것들을 그 이반일 선생님은 상당히 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은 뭐 웰빙이란 말이 약간 또 상토가 됐습니다만 이게 또 다른 마케팅의 소재가 될 것이고 또 다른 구석이고 또 다른 속박이 됩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제 뭐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가능하면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웰빙이고 그것이 이제 편리함이죠. 거의 뭐 동호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안락함이라는 걸 갖다가 좀 역발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인간의 잠재력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상당히 인간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인 줄 압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앞에 이제 저희가 테크놀로지를 봤습니다만 테크놀로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테크놀로지의 시스템으로 인간이 이렇게 흡수돼 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이 완전 흡수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테크놀로지고 누구를 위한 과학인지 우리가 좀 비판적 성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또 인간 중심적으로 빠지면 또 생태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인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실존적인 삶은 무엇인지 삶의 깊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락함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무슨 뭐 영원 불변한 개념이 아니고요. 기껏해야 뭐 근대에 19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인벤션 됐다는 걸 갖다 콜롬비 같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지금 뭐 18세기, 19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반 일치가 이제 그 우리나라도 번역에 나와 있는데 1984년에 이제 거주 기술이라는 제목을 영국 건축가 왕립 그 창립 150주년 될 때 했죠. 짧은 텍스트인데 이게 뭐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하는 뭐 학생님들 한번 꼭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거주라는 그 기술은 웰빙 경제하고는 대척점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웰빙의 경제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죠. 그 경제학적인 환원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잠깐만 감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존재의 힘, 그다음에 잠재력이 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게 단순한 주택 소비자로 인간들이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인용문이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입주 공간의 소비자는 정주 능력, 저는 이걸 주거라 그랬는데 한국어는 정주라 부르겠습니다. 정주 능력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 기술은 삶을 사는 기술의 한 부분이고 집은 둥지도 아니고 차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도 아니고 기계적인 기능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입주 공간의 소비자는 뭐 저 같은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들어진 세계에 삽니다.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길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벽에 구멍을 낼 수 없습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삶을 거쳐갑니다. 그가 남기는 자국은 흠집으로 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가 정말로 뭔가를 남기면 찌꺼기임으로 제거됩니다. 근데 이반인 씨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현상은 바로 층간소음이죠. 타자와의 문제입니다. 타자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 뭐 사르트르는 타자를 가리켜 지옥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뭐 아비규환의 세계가 막 벌어지고 있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당해봤습니다. 저는 엄청난 언어 폭력을 당해가지고요. 저만의 대한민국의 아주 보편적인 문제 같아요.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매일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마지막 인용하겠습니다. 이처럼 정주라는 토착 공간은 수납 창고라는 균질된 이 수납 창고는 프랑스 말로는 가가주입니다. 쉽게 하면 창고거든요. 창고. 균질된 공간으로 대치됐습니다. 타이완에서 미국 오하이오주까지 페루의 리마에서 중국의 베이징까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어딜 가도 똑같은 수납 창고가 있습니다. 샤워실과 에너지 절약 천체를 동원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인간은 수납 창고에 맞지 않습니다. 가정과 수납 창고는 같은 종류의 공간이 아닙니다. 수납 창고의 선반을 아무리 푹신하게 꾸며도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수납 창고는 상품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유통되는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체류자로 전락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거주 능력, 거주의 기술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화두를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절대로 웰빙은 아닙니다. 이 웰빙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말이 웰빙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를 갖다가 아주 자기적으로 인공적으로 축조를 하고요. 그것은 결국 최대의 이윤을 배출하기 위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어떤 뭐 극단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뭐 도구하고 기구를 좀 구별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뭐 개념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이 예속이 되는 겁니다. 예속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발성이 없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기구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기계나 그 테크놀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창의성도 좀 개발할 수 있고 이게 뭐 좀 그런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성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기술. 도구는 완전히 이건 노예가 되는 기술. 뭐 두 가지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테크닉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정한 만족에 도달하기 하나의 예측되고 결정된 결과를 생산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이거 완전 아까 말한 첫 번째 도구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창의적인 생산을 난대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종류의 테크닉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것을 가리켜서 뭐 시적인 어떤 그 테크놀로지, 약간 포에틱 테크닉 이런 말을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체험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삶과 실존을 우리가 분절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다. 진정한 정주의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뭐 이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은 사실은 20세기 후반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국제상황주의부터 완전히 획일화된 그 도로, 뭐 획일화된 도시, 어버니즘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성을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연성을 회복할 것인지 수많은 이제 연구자가 있었고요, 실천이 있었고, 뭐 그 미셸 세르도 같은 경우가 특히 걷기를 예찬을 했고요. 오늘도 뭐 일간지 보니까 한국 올리비에라고 프랑스 분인데 뭐 그 옛날에 10년 났는데요, 그 이스탄불에서 시안까지, 파리에서 그 중국 시안까지를 걸었던 분인데 이번에 또 걸었더라고요. 나는 걷는다. 말로 이제 책이 나오는데 걷기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뭐 완전히 공간을 전유하는 가장 창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분이 뭐 그 간디의 오두막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글을 썼는데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실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좀 그 생각해볼 대목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가면은. 결국 굉장히 편리해진 삶을 살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어떤 잠재력을 감소시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애인의 목발과 같다는 거예요. 편리함의 어떤 서비스의 도구가 사실은 기껏해야 장애인의 목발이라는 거죠. 이런 테크닉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번은요. 그런 편의를 더 많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삶이 더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디의 오두막집에서 이제 이분이 뭐 글을 하나 또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순서는 그 이반 일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미 앞서갔던 하이데거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거고요. 하이데거를 뭐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하이데거. 근데 뭐 하이데거 선생님은 지금 뭐 세계에서 그 건축학도들이 많이 지금 뭐 숙독을 하고 있죠. 뭐 이분 자체의 삶이 이제 불행했고요. 여기 뭐 여담입니다만 이분이 지금 이렇게 거주에 대해서 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분이 나치즘에 조금 부역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임의 재판을 받았고 학교에서 쫓겨났고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아주 처벌 중에 하나가 모든 책 저서를 다 뺏기고 물론 강의는 못하고요. 그리고 가장 제일 지독한 게 뭐냐면 자기 집을 모르는 세 가정하고 나누었어야 됩니다.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하이데거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강의를 못했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51년에 그 독일의 건축가들을 놓고 산장에서 한 유명한 그림이다. 집 짓기, 거주하기, 생각하기라는 그림이다. 실제로 본인이 그 독일 남부의 흥림에서 이런 소박한 삶을 실천을 했죠. 자,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거주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인간이 산다는 거. 너희 집에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고 집 짓기는 어떻게 거주하기에 속하는가? 쉽게 말하면 집 짓는 것은 거주하기에 조금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집 짓기는 절대로 건축이 아닙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건축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결국 거주한다는 것은 개인들과 세계사의 평화로운 조정, 화해다. 세상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 낫습니다만 이미 말한 그 사방세계라는 개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신적인 것들 앞에 머무르는 한 오직 인간만이 죽고 혹은 정확히 말해서 늘 끊임없이 죽는다. 넷의 하나로 포개짐을 우리는 사방, 다스 게이비에트라고 명한다. 죽은 자들은 거주하고 있기에 사방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거주함의 근본 특징은 소중한 보살핌이다. 예, 여기 말하는 사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죠. 뒤에 있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땅을 반드시 구원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땅을 해치거나 생태적인 파괴를 이루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사자들은 하늘을 하늘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적인 것을 또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죽음으로써 홍쾌히 맞이할 능력이 있다는 그들 고유의 본질로 인하여 훌륭한 죽음이 존재하도록 이끄는 한 거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하나만 딱 말하면 거주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소중한 보살핌이다. 여기다가 저는 밑줄을 그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방세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건축하는 분들은요. 집 짓기에 대해 사유하는 것은 건축적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아니다는 건 좀 셉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얘기죠. 건축은 집 짓기를 위한 규칙만을 제시한다. 건물 세우기는
건축이나 공학 건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해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새겨둬야 됩니다. 건축이나 공학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 공학 플러스 거기다가 뭔가 인간적인 차원을 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대의 생활 양식과 거주하게 비교를 시도하기 전에 이렇게 다음 같은 실론으로 초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입부를. 다리와 대형 운동장과 발전소는 건물이지만 거주지는 아니다. 철도역과 고속도로, 댐과 시청홀은 건설됐으나 거주하는 장소들은 아니다. 주거지 건물은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오늘날의 집들은 잘 기획되어 있으며 저렴하고 외부의 대기, 빛, 태양에 개방되었으나 집들 그 자체에서 거주하기가 발생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물리적인 어떤 집적체가 거주 공간의 조건인가? 하이데거의 이 말은 결국 전통의 뿌리와 서사를 상실한 그 탈근대 도시의 비장소성, 이른바 넌플레이스를 기르면 프랑스의 인류학자 오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생각과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왜 뭐 인천공항 화려하죠. 그 다음에 뭐 대형 슈퍼몰 화려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마음 붙이고 살고 싶지는 않겠죠. 하이데거는 그래서 다음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땅의 열매에 영양을 공급하고 물과 바위와 식물과 동물을 관리하는 건축하는 전달자이다. 하늘은 태양의 길이며 달의 방향이고 별의 반짝임이 비추고 하늘을 이루는 계절들이고 밤의 우울함과 불빛이며 날씨의 관용과 혹독함이고 표류하고 구름 같은 하늘의 푸른 깊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느낀다는 건 참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참 요원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거주의 시적 본질과 근대 건축의 반인간적 성격인데, 여러분들 여기 말해서 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문학적인 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문학적인 재능 있는 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거주의 이제 으뜸시라고 하는데 서울에는 저는 늘 두 개의 아주 큰 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저 출국길에 봅니다만 북한산이고요. 그다음에 한강입니다. 이것보다도 아름다운 시는 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제가 사는 아파트는 비좁고 협소하고 아까 말한 그런 주택 소비자의 공간입니다만 그나마 자동차를 달리면서 저는 매일 좀 돌아오거든요. 내부산도를 탈 때 좀 북한산을 좀 더 오래 감상하려고. 저한테는 매일 저에게 주는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학이라고 하는 좁은 아주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세상이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필더링 같은 사람은 오직하면 뭐 어떻게 우리는 시적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 가스통 바시어의 그 공간시학, 이거는 정말 재미납니다. 제가 건축책을 보면 항상 어떤 곳에 가든지 하버드 가도 그렇고 뭐 캠브리지 가도 그렇고 건축학 섹션에 항상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학도들의 필독서인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 시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어떤 우리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 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거기서 우리 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원래 포에티카라는 의미 자체가 고대 그리스의 정의가 무슨 시를 쓰는 건 아니고요. 뭔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만들어내면 됩니다. 조그마한 뭐 원두 커피를 먹던 하여튼 뭐 조그마한 무슨 뭐 공예 활동을 하건 다 이것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편의 시죠. 예. 그런데 이런 개념은 사실 동양에서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낯선 게 아니죠. 이게 뭐 정확히 동양에서는 이 모든 이게 중요한 것이 예술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의 그 감흥이잖아요. 그 어떤 사물과의 어떤 감흥. 예. 거기서 어떤 시의 본질 차였기 때문에 동양의 어떤 전통하고 뭐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힐더린이죠. 최근에 이 힐더린이 전작이다 나왔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인간은 시적으로 살 수가 있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향을 좀 이어받은 것이 이른바 제오포에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저는 어색하게 지리시학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근대적 이성이 너무 지금 이 인간하고 지금 이 사물, 자연 세계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잖아요. 예, 그거에 어떤 결합, 이걸 갖다가 한번 이어보자 하는 그런 정치에서 케네트 파이터라는 사람이 용어를 줬고요. 뭐 이렇게 보면 뭐 온갖 것이 다 시죠. 바다가 시고 산이 시고. 예. 그래 이런 뭐 요건 제 책에서 이제 뭐 시적인 요소가 뭐냐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분들이. 도대체 도시작은 뭐냐? 예,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물어본다면 도시의 시적 요소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제가 한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물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뭐 강에도 돛담배가 있으면 더 시적이겠죠. 불빛 같은 것들도 도시를 굉장히 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예, 이왕이면은 좀 더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이 훨씬 더 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대 건축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꼬르비제 같은 분들이 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약간 좀 등한시했던 것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근대 건축 시조 뭐 그 무브먼트가 뭐 100년도 못 견뎠죠. 사실은 100년을 저는 못 견뎠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이미 74년도에 근대 건축의 99%는 따분하고 진보하며 건조하고 부조리다. 라는 어떤 자기 고백을 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 지금 1970년 프레티 누가 이런 지금 해체 같은 것들은 뭐 근대성의 종언을 외치는 아주 좋은 또 하나의 상징적 아이콘이 됐죠. 특히 이 근대 건축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조악하고 어떤 추함, 이런 질병을 창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매년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뭐 어글리 아키텍처 뭐 상도 주잖아요. 계속해서. 이걸 이른바 이제 디그리 제로라고 하는 거죠. 0도. 예,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말이 0도지 이거는 무색무취. 국적 불명도 없고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건축들. 특히 중국이 지금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어떤 미적 의식이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저도 많이 가봅니다만 저를 잘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지금 건축물 내놓는지 좀 예.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 건축에 이제 그걸 계속 이 양반들이 이제 그걸 수용하면서 전 세계 이제 뭐 세계적인 월드 아키텍트에 전시하게 됐는데요. 예, 지금 뭐 이런 지금 그래서 뭐 근대 건축에서 이제 중요한 한계 중 하나가 이른바 이제 지역성을 철두철미하게 무시했다는 거죠. 지역성을. 예,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도 특히 그 지대 같은 그 걸출한 그 사상가, 건축 사상가를 갖다가 당나귀 길이라 가지고 조롱했죠. 예, 중세의 그 구불구불한 길을 얼마나 예찬했습니까? 그거를 한 방에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맞습니다. 그냥 대가들끼리 논쟁부에다가 한 방에 날아가면 그 역사 속에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지대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도시 사상을 좀 하고 싶으면은 꼬르비지와 더불어서 지대도 꼭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로컬한 차원들을 너무나 망가뜨렸고요. 이건 제가 어저께 읽었던 페이퍼인데 이거 중세 성화에 나오는 지역성입니다. 로컬리티를 갖다가 이렇게 연구한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거주 시작의 생태학적 함의를 보게 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에꾸멘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져오는데 이 에꾸멘은 딴 거 아니고요. 땅과 인간성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인간적이며 인류를 지상의 것으로 만드는 실체다. 그 에꾸멘의 가장 실체는 제가 보기엔 윤리입니다. 윤리. 에식. 예, 에식이 가장 중요한 에꾸멘의 실체입니다. 그 에꾸멘이라는 개념을 이제 새롭게 가져온 게 프랑스의 그 지리학자 그 오규스틴 베르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걸 새롭게 지금 좀 했는데 특히 일본 지리학, 일본 사상이 아주 깊고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꾸멘은 하나의 관계이다. 인류가 지상의 외연감 있는 생태학적, 기술적, 상징적인 관계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에꾸멘은 대지와 맺는 윤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통찰하면 인류는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과 맺는 관계 이상의 것을 알고 있다. 아까 제가 초입부에 보여줬죠. 움벨트 같은 개념. 예, 모든 생명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떤 지각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아메바는 아메바의 지각 세계를 갖고 있고 처소를 갖고 있고 예, 사자는 사자의 처소를 갖고 있고 인간은 인간의 처소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인류만이 오직 하나의 에꾸멘을 소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예. 그래서 인간만이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선악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꾸멘은 우리가 사는 지구이다. 더 나아가 우리 존재의 장소서의 지구이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근대 건축 중에 하나가 문제점이 하나면 이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는 낯선 제가 이방인의 자격입니다만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이 이방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는 뭐 아키텍트, 건축가나 도시기획자 중에 철학자가 뭐 줄비하고요. 거의 뭐 인류학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다 이중 박사를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 담론이나 이론이나 계획을 독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 많은 분들과 공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가 보기엔 걱정은 마십시오. 가서 저희가 뭐 이렇게 파일을 갖다가 뺏어 먹는 일 없으니까요. 좀 오픈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희망은 저는 이겁니다. 제가 그 여기 뭐 김현석 교수님 있으면 저희 나라 그 지식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건축과 공간, 도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걸 토론하려고 해도 관심도 없고요. 거의 뭐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공부했는데 정말 건축 문맹자들이더라고요. 일리트러시. 나 감수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언어에도 여러분들 그
결정적인 언어 획득 시기가 있잖아요. 랭귀지 액티베이션이요. 그거를 놓치면 언어를 못 배우듯이 감각도 지각도 일정한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거 커서 그런 감수성을 배우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좀 그 교육이나 도시 하는 분들이 어려서부터 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건축가 도요히토 같은 분들은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있고 저는 지금 고대에서 영재교육을 잘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희망의 지금 눈빛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공교육이나 사교육과 다른 교육을 좀 시켜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도시도 결국은 이런 좀 윤리적인 어떤 그 감수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좀 제도화됐으면 좋다는 개인적인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